혹시 달콤 쌉싸름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암 발생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피를 적당하게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이에요.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 확인했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는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계피의 항염 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 작용까지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하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관절염,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계피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계피의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건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으로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더하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요거트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 그 위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 활용법이랍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2번째는 바로 사과예요.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사과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죠.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2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2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예요.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음료인데요. 커피의 쓴맛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어서 드시면 쓴맛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더욱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둘을 함께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그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께도 이 2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거예요. 커피가 다 내려진 후에 4분의 1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 넣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 꼭 한번 같이 우려 드세요.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드시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귤이나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신맛이 나는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 주세요. 계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다 섭취 시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할 때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좀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예요.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요.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하루에 보통 1에서 2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고,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입니다.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내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이한 향과 알싸한 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 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방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을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고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줘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6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소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 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 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에서 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도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이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의 깊은 곳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오미자에는 쉬지안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쉬지안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서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특히 만성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좋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점점 흔해지고 있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지안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니 참 놀랍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했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B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한 오미자는 체내 수분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 꼭 드셔야 되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바로 피로 회복이에요.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오미자는 신경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어질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것인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강해져서 오미자를 우릴 때는 보통 찬물에 우려내는데요. 따뜻한 물에 우려 드셔도 되지만 너무 쓴맛이 강해질 때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그리고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 불순물을 제거해 둔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우려주면 되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드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1에서 2큰술.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된답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 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1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마실 수 있어요.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 400g 혹은 생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에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도 과도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의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찹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찹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 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놨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